안녕하십니까. 9월달 경영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풀무원의 중국 사업이 보여주는 한국 식품 산업의 잠재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 풀무원 중국 사업의 두진우 대표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풀무원은 현지 법인의 이름이 푸메이뚜어 이렇게 부르는데 두 대표님은 2006년에 풀무원 그룹에 합류하셔서 전략기획실장을 거쳐서 2008년부터 풀무원의 중국 사업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0년에 북경과 상해에 독자 법인을 설립했고 2012년에 북경 공장을 완공해서 두부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2022년에 북경 2공장을 완성해서 현재 면류, 떡류, 두부 제품, 냉동 간식, 특히 최근에 이제 김밥, 또 김치 등 다양한 냉장 신선식품을 판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비즈니스 사이가 어려운데 최근에 와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고 계신데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한국 기업들은 중국을 많이 떠났습니다. 소위 엑싯을 많이 했는데 엑싯을 하면서 뭐 뒤도 돌아다보지 말자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약간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중국 기업들을 좀 공부하겠다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지난 17년간 풀무원의 중국 사업을 리드해 오신 두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경험하신 것 또 많이 생각하시고 있는 것들을 여쭙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준비한 질문이 있지만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고 또는 그 여기 반응에 보면 손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손들기 해주시면은 제가 또 중간에라도 바로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이 풀무원은 중국 시장에서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쭉 투자와 학습을 하신 셈인데 중국 시장이 쉽지 않죠? 두 대표님? 예, 어렵습니다. 쉬운 시장은 없겠죠. 그래서 어떤 그 경로를 거쳤다 할까? 17년 동안의 그 고비라 할까? 그런 말씀을 좀 먼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이제 풀무원의 중국 사업은 사실상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런 기반이 없었고요,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풀무원의 중국 진출 자체는 다른 이제 대표적 식품 기업, 한국 기업들에 비해서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늦었던 편이었습니다. 2010년이면 대부분 2020년 초기에 다 들어갔거든요. 이제 풀무원이 한국에서는 바른 이미지와 차별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지만 중국에서의 경우는 사업 특성상 대표 상품이나 브랜드 인지도가 없었습니다. 더더욱이 판매망도 전무했기 때문에 거의 무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뭐 어느 사업이나 그렇지만 이제 시장 진입 전략을 수립하고 상품을 도입하고 또 유통 입점을 하고 생산 인프라 구축하고 브랜드 빌딩과 고객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제반 과정이 있는데 굉장히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이제 사업 추진 단계를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은 초기 상품 도입과 이제 생산 투자기가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했던 2010년부터 한 12년 3년간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겸해서 초기 현지 유통 시장에 진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한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 왜냐하면 우선 제품이 있으면은 팔아야 되는데 유통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초기에 이제 상당한 이제 배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성장과 이제 도전을 했던 시기가 2014년부터 한 2017년 한 4년간 자충우돌 하면서 이제 도전을 했었고,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고도 성장기는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해서 코로나 시기를 포함하는 2018년부터 2022년 한 5년간이 나름대로 그동안의 이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한 이제 성장을 이루는 어떤 그런 기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중국 경영이 사업 환경이 또 바뀌어가지고 2013년부터 현재 한 3년 동안에는 다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유통 소비 조정기, 그에 따른 대응기, 그러면서 이제 2025년 올해는 또 재성장을 또 확 해나가는 이런 이제 사업의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되는 사업은 없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오늘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나름대로의 이제 과정들을 저희들이 쭉 거치면서 그것들을 학습하고 내부 역량으로 삼아내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현재 또는 미래에 저희들의 이제 성장 역량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5년에서 보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2017년에서 22년 고 한 4, 5년 예, 예. 그때 이렇게 한번 도약을 했는데 네.
처음으로 매출이 한 1,000억 달성하신 거잖아요. 그때 무슨 계기가 있어서 그런 성장이 있었나요? 이제 코로나 전 한 2년 동안 성장은 저희들이 계속했습니다. 중국이 아마 2010년 초반 때만 하더라도 경제가 이제 7%가 아니고 10%까지 성장했었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 시장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제품을 이제 좋은 제품을 갖다 놓기만 하면은 팔리는 이런 시장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2015년 그 즈음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또 전성기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쭉 영업을 하는데 문제는 그거였죠. 어떤 면에서 이제 배리어는 제품은 한국 제품이 너무 좋은데 이것들은 중국의 유통에 입력시키고 이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음. 만만치는 않습니다. 많은 이제 유통 비용이 수반되고 또 거래 비용이 요구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한국 기업들의 고민이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 제품은 참 좋은데 이걸 어떻게 어디 가서 어떻게 팔지 하는 부분 때문에 결국 이제 유통과의 어떤 그런 교섭과 유통과의 음. 입점 유통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2014년부터 17년간 초기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어느 정도 완비해 놓고 나니까 2018년부터는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중국의 소비 수준이 계속 올라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성장을 계속 견인할 수 있는 힘이 됐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또 왔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는 코로나 시점에서는 통상 이제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같은 신선 식사 내용 내지는 이제 간편식들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한 이제 이 반응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대용식이나 아니면 두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유통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발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이제 기업들이 좀 주춤주춤거리면서 이제 멈춰 있을 때 저희들이 이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것이 하나의 성장의 큰 계기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풀무원의 제품은 우리가 보통 신선 냉장식품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제 소위 그 유통에서 콜드 체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중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이러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예, 냉장 신선식품들의 이제 매출은 소득 수준하고 완전히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 시장인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냉장 콜드체인이 완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들이 처음에 갔던 2010년만 하더라도 중국에는 그 콜드체인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고기도 그냥 상온에 놓고 팔고 두부도 그냥 상온에 놓고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통을 하던 때가 돼가지고 그러나 이제 이 환경이 냉장 신선식품을 팔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국의 경제 발전을 따라가더라고요. 초기에는 저희들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 콜드 체인을 형성하는 부분이고 두 음. 번째는 이 콜드 체인이 이제 유통해서 이 콜드 체인의 제품군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국처럼 면이나 떡볶이나 아니면 김치나 이런 부분들 냉장고에 놓고 파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매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냉장고를 저희들이 이제 놓고 냉장고 제품을 이제 진열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과 과제였죠. 최근에 와서 작년 금년에 조금 다시 한 번 더 성장의 계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2공장을 지어서 제품 구색이 갖춰지면서 콜드 체인에 얹을 식품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말하자면 최근에 성장의 모멘텀이 다시 생기는 어떤 시장의 특색이나 이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콜드 체인 부분은 따로 이제 물류나 SCM 차원에서 말씀을 음.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최근의 성장기에는 주로 이제 코로나를 전후하는 소비 변화에 저희들이 대응했던 부분들이 크게 있습니다. 중국의 시장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에 이제 누가 이렇게 적절하게 중국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가가 핵심인데 중국의 유통 채널 구조가 옛날에는 전통적 할인 슈퍼 중심으로 갔다가 이것이 약세가 되고 오프라인 투 온라인, O2O 이 유통의 등장과 전환으로 확 옮겨 붙었습니다. 이제 전통적 오프라인 유통들은 거의 다 이제 도태가 되고 온라인 베이스의 오토 유통, 배달 유통 이런 쪽으로 이제 거의 유통이 전면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여기에 이제 대응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중요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코로나 환경이 이어지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퇴조하고 또 배달 수요가 확대되고 또 여기에 이제 신선식품, 특히 대형식이나 일상식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배달 채널에 올리는 이런 음. 부분들을 누가 빠르게 올라타느냐의 부분이에요. 또 풀무원이 한국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콜드체인을 형성시킨 회사고 또 냉장물류, 식품에 대한 냉장물류를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중국으로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었고 이것들에서 저희들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의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아, 네. 있겠습니다. 역시 유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한국 회사들은 2018년 사드 사태 이후에
소위 한한령이라고 하는 그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에 피해를 좀 많이 봤다고들 하는데, 식품의 경우에는 중국 소비자들이 우리 회사를 한국 회사로 인식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중국 회사로 인식하고 있나요? 우리 푸메이 뚜어를 한국 회사로 알고 있습니까? 중국 회사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겁니까? 관계없는 겁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지 제가 이제 풀무원 사람으로서 조금 이제 제일 좋은 이제 설명은 저희들은 이제 한국 기업으로서 사업을 하고 이 푸메이또라는 거, 풀무원이라는 걸 한국의 브랜드로서 알리고 이런 원칙은 철저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장님 아시다시피 소위 말해서 이제 CJ나 농심이나 또는 종갓집이나 이렇게 저희들보다 한 10년 정도 먼저 이제 나간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나름대로 히트 상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브랜드를 갖고 영업을 하고 그것들이 초기부터 이제 한국을 크게 내세워서 했는데 저희들은 물론 이제 원칙이나 이걸 갖고 영업을 합니다만은 인지도에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푸메이또 풀무원이라는 게 어떤 회사야? 이랬을 때에 누구도 알 수 있는 이름 석자들만 알 수 있는 삼성이나 LG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이제 한국 기업으로서 한국 브랜드로서 알린다 하더라도 그 인지도는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한한령, 사드 이런 때에 있어 가지고 직격탄을 맞지는 않았다. 저희들이 그 와중에서 슬기롭게 이제 대처를 잘 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인지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나요? 예, 지금은 많이 이제 왜냐하면 중국에서 소위 말해서 슈프를 찾는 고객, 매장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푸메이또를 웬만큼 하면 다 알고 저희들이 본래 이제 한국에서도 친환경, 유기농, 건강 이런 이제 지향, 안전 이런 부분을 지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고드는 것들은 이제 이 중국 식품의 안전 문제, 중국 식품의 건강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만큼은 못하지만은 풀무원, 푸메이또는 건강한 식품, 안전한 식품 그리고 친환경적인 식품을 만드는 브랜드다. 브랜드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이제 오리엔티드가 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식품은 이 안전성, 믿고 먹을 수 있다. 이게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중국의 소비자들이 한국의 식품이나 식품 브랜드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은가요? 어떤가요? 높죠. 높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교 초기나 아니면은 2000년대 초반, 뭐 2010년대 초반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들어온 이 제품은 그 자체로가 이제 하나의 금딱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 기업이다, 한국 식품이다 이랬을 때의 기본적인 안정감,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신뢰 또는 좀 고급스럽게 만들었을 거라는 어떤 고급성에 대한 인식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밑으로 깔고 가는데, 예전과 다른 점은 옛날에는 그것만 있으면은 다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사주지는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중국의 제품들, 중국의 기업들하고 제대로 경쟁을 붙어가지고, 제대로 좀 알려놔야지 이제 사는 이런 수준까지는 갔는데, 그래도 프리미엄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제 아내는 마켓을 가도 거의 유기농 달걀을 사오거든요. 혹시 유기농이나 그냥 달걀 무슨 차이가 있다 비싼 걸 사냐는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음. 그러면은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얘기하는 하이엔드 마켓만을 주로 중국에서 타겟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로우엔드 쪽은 별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이제 근데 저희들로서는 이제 아직 이제 뭐 규모상으로 아니면 그 전략상으로 봤을 때에 항상 그런 원칙을 갖고 했습니다. 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넓게 펼쳐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은 굉장히 방대하고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크고 이렇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 규모나 아니면 지역적 규모를 따져보면은 어디 한 군데를 강하게 찔러 들어가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처럼 이제 카바리지가 전국적이고 거기서 A부터 Z까지 다 늘어놓고 영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한 가지의 확실한 이제 장점을 어필하고 거기를 찔러 들어가야지 자기 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거는 뭐 전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은 전면적인 것보다는 풀무원의 독특한 또는 차별화된 하나의 이미지, 컨셉 이걸 갖추고 또 고급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처음에 또 그것이 뚫린데도 또 고급 시장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풀무원이 한국에서도 그렇듯이 중국에서도 상당히 비싸지만은 좋은 상품이고 또 제대로 만든 상품이고 그래서 비싼 값을 지불하더라도 충분히 살 가치가 있는 상품이고 이런 쪽으로 계속 포커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주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풀모는 좀 비싸지만 좋은 상품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견지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이엔드로 많이 하시고 예,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물류에서는 그 콜드 체인이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 그거는 회사가 투자하는 건가요?
콜드체인은? 예, 저희들이 투자해야 됩니다.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셨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물류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제품들이 모두가 냉장을 해야 되는데 생산도 냉장으로 하고 보관도 냉장으로 하고 운송도 냉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판매에 대해서도 냉장매대에 넣어서 판매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면은 소비자들이 집에 가져가서도 냉장고에 바로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냉장으로 생산을 해서 냉장으로 이제 납품을 해서 또 냉장으로 또 매대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이 냉장의 어떤 이 공급망을 갖추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처음부터 저희들이 뭐 100억을 판다거나 200억을 파는 회사가 아니고 처음에는 100만 원도 팔고 10만 원도 팔고 이랬는데 이제 냉장 차량은 갖춰야 됩니다. 또 중국이라는 큰 땅에서는 이 북경에 공장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상해까지가 1,300km를 냉장 차량으로 운송이 돼야 되고 저 광주 심천까지는 2,600km를 또 냉장 차량으로 운송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매출이 없을 때는 2010년, 12년 이럴 때는 회사 매출액이 그때 뭐 100억, 200억도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갈 때 10만 원어치 매출을 싣고 가는데 운송비가 10만 원 더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제품을 유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노력의 어떤 말 수도 있겠는데 뭐 제과나 음료나 아니면 뭐 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1년이고 상온에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싣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냥. 뭐 시간도 유통기한도 충분하고 근데 저희들은 유통기한이 통상 보면 한 달이기 때문에 그걸 팔아내려고 하면 한 일주일 내는 팔아야 되거든. 만들어서 빨리 갖다 줘야 되고 또 이걸 또 냉장으로 갖다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뭐 지금 생각하면 조금 감회가 새롭습니다만은 한 1,000만 원을 팔면은 1,000만 원이 적자가 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이건 물류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는 야, 이 사업을 과연 중국에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제 스스로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50km면 가는데 이 도대체 내가 상해에다가 이 제품을 보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뭐 그러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풀무원의 초기 성장이 그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하나하나 냉장으로 어려운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가가지고 한번 형성을 시키면은 오래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런 물류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들은 많은 에피소드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것이 그냥 우리 힘으로 다 갖춰졌냐? 그건 아닙니다. 중국이 2015년, 한 14년 무렵부터 물류 인프라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알다시피 중국의 도로망은 미국에 못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북경에서 상해로 화물차를 보내면은 한 48시간, 만 이틀을 꼬박 갔는데 요즘에는 12시간이면 갑니다. 몇 킬로? 2,600km 되는데 거기도 한 3일, 4일을 갔는데 요즘에는 24시간이면 갑니다. 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뭐 이제 전화를 계속 받습니다. 물건 배송 잘 되고 있냐 하면은 이제 중간에 가다가 길이 막혀서 못 간다. 안개가 껴서 못 간다. 뭐가 있어서 못 간다. 차가 고장이 났다. 이런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중국이 도로가 워낙 좋고 또 교체 수송망이 있고 이래가지고 중국 물류 인프라의 발전 그리고 또 온라인이 이제 계속 발전하고 이러면서 온라인 냉동 수송망이 발전하면서 그 냉동 수송망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초기의 노력도 있었지만은 중국의 인프라가 좀 좋아지면서 냉동의 어떤 그런 사업 인프라들을 갖춰낼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중국에서의 냉장 물류 비용들이 효율을 더 잘 맞춰내는 뭐 이런 쪽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단어가 생각나는데 그 참을성 있는 자본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의 대기업들이 제조업을 하는 게 이 금융업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참을성이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투자해놓고 회행 기간이 굉장히 긴 거죠. 풀몬의 경우에 지금 물류 체인 그 콜드 체인 만드는데 돈을 얼마나 투자하셨나요? 저희들은 이제 북경 공장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북경 공장을 전국에 대한 물류의 본부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일부 이제 OEM도 되거든요. 그래서 산동성에서 만드는 제품도 있고 한데 그런 제품들을 일단은 바로 이제 내려갈 수도 있고 옛날에는 거의 전부 북경의 물류 센터로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그걸 본부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영업을 크게 세 군데 권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경을 중심으로 한 화북 권역, 상해를 중심으로 한 이제 화동 권역, 그리고 광주 심천을 중심으로 한 화남 권역. 그리고 우한과 중령을 중심으로 한 내륙 권역, 화중 권역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각각으로 이제 제품을 보내야 됩니다. 그 각각의 중심에 좀 예를 들면 상해에도 물류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광주에도 물류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북경의 총 물류센터에서 상해, 북경, 광주, 저기 우한, 중경 이런 데까지 물건을 보내면은
거기서 물건을 받아서 받자마자 그날로 바로 또 각 매장, 유통에 있는 물류센터로 제품을 배송하든지 아니면 매장으로 바로 가든지 이런 이제 망을 형성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크든 작든 각각의 이제 거점별 창고는 다 있어야 돼요. 물류센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 각 물류센터별로 딸린 차량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크게 보면 이제 북경을 중심으로 한 각 물류 거점별로의 이제 수송, 각 물류 거점부터 매장까지의 배송, 이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배송이라고 그럽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형성을 시키고 또 그것들이 올바르게 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온도 관리 내지는 이제 배송 현황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물류 창고에 대한 투자, 차량에 대한 온도 관리에 대한 투자와 이제 이동 동선에 대한 관리, 배송 완료 시까지의 이제 확인 절차. 이 냉장 제품들은 이제 유통에서 입고가 될 때는 꼭 온도 검사를 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물건을 받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에 이제 품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면 냉장 물류는 10도씨 기준인데 저희들 이제 5도씨를 기준으로 한 관리를 하자. 이래서 5도씨 기준의 전국 수배송망을 형성하는 이런 투자들을 쭉 해왔죠. 여기 지금 질문이 나왔는데 풀무원 중국 푸메이뚜어는 충칭 법인을 매각하면서 신선식품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결정의 사업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풀무원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께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거는. 예, 풀무원의 이 사업이 크게 두 축으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크게 보면 한 가지는 이제 신선식품 가공 사업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건강식품 사업이 있습니다. 한때는 풀무원이 건강식품에서도 이제 넘버원을 했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이제 한 축에서는 신선식품 사업, 이 부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유통사업입니다. 유통사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한 축에서는 이제 직접 판매 기본을 두고 있는 방문 판매 같은 이런 형식을 하고 있는 건강식품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2010년에 이제 법인을 만들 때 북경 상해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신선식품 사업에 거점을 만들었고, 중경 쪽에는 건강식품을 방문 판매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한국에서의 이제 저희들이 사업 경험을 베이스로 해서 중국에서도 충분히 전개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제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보니까 이제 신선식품들은 상당히 빠르게 갔는데, 역시 이제 현지 역량에서 이 방문 판매를 저희들이 한국 기업들이 하기에는 약간의 이제 한계가 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되면서 크게 이제 활성화되지를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중견 공장을 어느 편에서는 이제 신선식품에 대한 생산 기지로 좀 활용하기도 하고 이랬다가 결국에는 이제 북경권을 중심으로 해서 합치고, 오히려 이제 신선식품 쪽은 상해나 광동 쪽으로 생산 기점을 또 이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중견 공장의 사업을 정리를 하게 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신선식품으로 저희들이 이제 포커싱을 더 하는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최근 냉동 김밥의 성과가 좋다고 들었는데, 기존의 신선식품 위주에서 냉동식품 쪽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인데, 뭐 냉동과 냉장은 이제 결을 달리 하진 않습니다. 그 콜드체인 속에 냉동과 냉장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품목이고, 또 이제 풀무원의 한국 사업도 이제 만두라든가 이제 냉동 가공품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이제 이 냉장과 냉동이 임금 매대에서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중국에서도 냉동 부분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크게 이제 냉동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핫도그입니다. 핫도그라는 게 이제 좀 서양식 같지만 이게 사실 한국이 오리지널리티가 큽니다. 한국의 핫도그는 사실 K푸드를 대표하는 하나의 식품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2018년에 런칭을 하면서 핫도그의 어떤 마켓시어를 가장 크게 이제 갖고 가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식 K푸드를 이제 냉장이 됐든 냉동이 됐든 이런 분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왔었고, 이 만두 쪽은 이제 뭐 CJ 쪽 비비고 좀 세기도 하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양보한다 하더라도, 냉동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냉동 떡 내지는 냉동 간식, 또 치즈 간식 이런 부분을 하면서 올해 이제 미국에서 좀 반응이 좋았던 이 김밥을 중국어로도 이제 소개를 하게 됐고, 이 중국어로 소개된 김밥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중국에서도 일본식의 삼각김밥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식의 가니형으로 만드는 작은 김밥들은 있었는데, 한국식의 이제 김밥이 한국 K푸드의 이름을 달고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주더라고요. 김밥이 이제 핫도그에 이어가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간식 제품이 됐습니다. 얼른 생각에는 지역이 넓으니까 공장도 뭐 화북 지역, 화동 지역, 뭐 호남 지역 이런 식으로 분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시 경제성으로 따지면은 공장은 집중하는 게 좋은가 보죠? 이게 물류에 시간이 걸리니까
인건 물류가 가장 유리하긴 하죠. 다만 이제 합리화 측면에 생산을 어떤 식으로 대량화시키고 효율화를 높일 수 있겠냐의 측면에서 생산 효율성하고 물류 효율성을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물류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결국 2,600km를 운송을 해서 팔 거냐, 아니면은 현지에서 직접 근거리에서 만들어서 다이렉트로 납품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당연히 이제 근거리 물량만 보장이 된다면 근거리 납품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현재는 북경에 공장이 2개 다 있는 거죠. 북경 근처에. 예, 북경에 공장이 있고, 이제는 북경만 가지고는 버티기가 어려운 규모까지 이제 커왔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광주 쪽, 남당 쪽에 공장을 더 만드는 작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에서 설비 투자나 이런 거 할 때 로컬 파이낸싱이 되나요? 파이낸싱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세 번째 질문이 중국 시장이 거대한데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그거 상당히 어려운 결정일 것 같은데 대개는 식품회사들이 제한된 지역에서 하다가 이렇게 확장하는 건데 처음부터 상당히 전국 시장을 상대로 지금 비즈니스를 확장하신 거죠. 그렇게 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예, 그것이 전략적 정합성이 있는지는 제가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북경에 집중을 해도 충분한 시장이 있으니까 음. 거기에서 이제 마켓시ェ어를 끌어올리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경쟁 강도나 이런 부분의 측면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는 중국이 이제 좀 로컬화되어 가지고 지역별 유통 강자들이, 제조업 강자들이 다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 나와바리들이 다 있어가지고 북경은 북경에 혀를 두고 있는 강력한 신선식품에 대한 공급자, 중국 상해, 회사죠. 중국 회사, 두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경 두부 회사, 상해에 있는 또 두부 회사, 또 광주에 있는 두부 회사들이 꽉 그 시장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을 저희들이 집중해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힘에 부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오히려 이제 조금 얇긴 하지만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갈 수 있고, 그것들을 이제 물류망으로만 확보할 수 있다면은 같은 두부를 가지고 북경도 가고 상해로 가고 광주로 갈 수 있는 이런 건데, 또 그런 것들은 저희들밖에 해낼 기업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두부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풀몬이 유일합니다. 그것이 조금 얇긴 하지만은 그게 하나의 또 이제 풀몬의 네임밸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역으로 북경의 두부 회사는 절대로 북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북경에서는 상당히 강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회사들하고 일부 경쟁을 하면서도 전국적 브랜드로 조금 하고, 또 유통에서도 그걸 요구합니다. 유통에서는 예를 들어서 월마트 체인이다. 옛날에 뭐 글로벌 유통들이 있었을 때 이 음. 유통들이 북경 아, 것만 저희들이 넣겠다 이러면 그거 안 된다. 전국을 아, 넣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럼 전국적 공급 능력이 있으면은 거래를 하고, 없으면 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음.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초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한 적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원해서 또 지역을 확대한 것도 있었고, 그런 이제 전국형 유통을 했습니다. 또 한국의 습관들인 게 이 전국을 커버해야지 내가 북경에서 사업하려고 온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말씀인데 중국의 슈퍼마켓 체인은 전국적인 체인들이 여러 개 있나요? 아유, 그렇죠. 이 중국이 전부 다가 다 이제 지방 체인보다는 전국화되어 있는 음, 체인으로 영업이 되고 음. 있고요. 이 소위 뭐 머천다이즈 시스템이 전국적 머천다이징을 합니다. 월마트다. 월마트는 심천에 본부가 있는데, 그럼 북경 사람들도 심천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심천 본부에서 상담을 해서 전국에 넣든지 아니면은 협상을 잘해서 이제 일부만 넣든지 해야 되는데, 협의는 본부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고, 중국에 있는 많은 유통 체인들이 전부 다 본부 체제로 되어 있고요. 전국화되어 있고, 아, 전국적인 본부는 머천다이징이 일원화되어 있게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미국 시장이 1920년대 내셔널 마켓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이 지난 한 10년 사이에 그 로컬 마켓에서 내셔널 마켓으로 많이 이렇게 확장됐다고 할까?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중국의 이제 유통의 발전은, 저희들이 이제 소매업을 하는 데니까, 소매의 발전은 한국으로 치면 이제 옛날에 한국은 이제 구멍가게, 일반 지역 가게들이 있다가 할인점이 들어오면서 유통이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슈퍼에 가서 사던 거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가서 사는 쪽으로 해서 유통이 추가 들어갔고, 지금은 또 이제 뭐 쿠팡이라든가 온라인으로 좀 바뀌었지만은 중국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중국이 이제 80년대 말에 이제 까르푸가 들어와가지고 까르푸, 월마트, 테스코, 대만계, 일본계, 모든 세계의 유수한 유통들이 전부 들어와가지고 중국 시장을 다 진출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 2010년대 초반까지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소위 말해서 까르푸에 들어가면은 영업을 잘하는 회사, 소위 말해 중견기업이 되는 겁니다. 까르푸에만 입점시키면은, 아, 저 회사는 장사 좀 하는 회사구나, 사업을 좀 하는 회사구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제품으로서 까르푸에 입점이 된다. 이러면은 꽤 이제 전국적 유통망을 갖고 있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까르푸나 월마트 아직 있어요?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월마트를 제외한 그 전통형 할인점들이 전부 다 철수했습니다. 철수했죠. 예, 철수했습니다. 그건 이제 온라인 때문에 그런 거죠.
온라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이너. 아까 예. 이야기한 이제 O2O 유통, 오프라인 어, 투 온라인 음, 유통들이 이제 음,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뭐 음, 저희들이 이제 징동이라든가 아니면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이제 온라인 유통들을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알리바바 그룹 음. 또는 텐센트 그룹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초대형 IT 기업들이 전부 다 온라인 유통들을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또 그 매장들이 거의 다 텐센트 계열이나 아니면은 알리바바 계열로 인수가 돼 있습니다. 인수가 돼가지고 그 계열이 되면서 이제 전부 다 오토 영업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이제 2015년 이후에 있어 왔고, 거기에서 이제 풀무원이 솔직히 말해서 자랑 같지만 잘 대응을 했습니다. 허마에 저희들이 1호로 저희 입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그쪽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상해에서 이마트가 철수한 그 매장에 알리바바의 허마 시엔성이 1호점이 거기 생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통이 진화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계 이 또이가드라는 아주 큰 이제 유통이 북경에서 전부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북경에서 이 또이가드가 철수한 그 1호점 매장을 이제 허마 시엔성이 그 매장을 또 차지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허마 시엔성이 전체 중국의 전 유통에서 2등을 하고 있습니다. 허마센싱이 알리바바 거예요? 알리바바 겁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다 철수했죠? 이제 그 사드 때 이미 이제 그때 이제 뭐 예. 크게 이제 다 철수가 된 네. 거죠. KY 조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자동차, 가전 등 내수 소비자나 고급 화장품 같은 소비자들이 초기에 잘 나가던 한국 기업이 도중에 밀려난 것이 중국의 애국주의 소비나 국산품 선호 탓인지 아니면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외국 회사들이 뒤진 것인지 어느 쪽으로 봐야 하나요? 한국 식품이라도 길게 보면 중국의 애국 소비 열풍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중국과 관련해가지고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혐중이라든가 아니면 혐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드를 계기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관할령이라든가 또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어떤 그런 패권 경쟁 이런 거에 기인한 줄서기 뭐 비슷한 이런 과 관련된 정치적 어떤 그런 이슈라든가 이것 때문에 한국이 과연 이제 중국에서 어떤 이 감정적 대우를 받고 있고 중국 소비자들은 이제 한국 상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생각을 하고 선호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정치적 이슈나 아니면은 감정적 이슈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저희들이 일본에 가지고 있는 감정도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나 상품 소비는 그와 별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고 미국을 싫어하고 또 한국을 좀 싫어한다고 해서 그 나라 제품을 안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이라는 거는 소비라는 거는 제품의 이 본원적 경쟁력을 보고 나는 산다 안 산다가 결정이 되는 문제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화장품이 옛날에는 굉장히 잘 팔렸는데 지금 다 화장품이 다 안 사더라. 한국 화장품이 왜 그렇게 됐느냐? 감정적인 문제인가? 뭐 애국 소비의 문제인가? 그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의 이 소비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럼 옛날엔 잘 사다가 왜 그렇게 떨어졌느냐? 고급이냐, 소위 말해서 이제 하이엔드냐, 로우엔드냐, 뭐 중간이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국 화장품들이 어느 정도 길을 좀 잃었다 판단하거든요. 한국 식품 회사들이 좀 많이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이 제품들이 중국 사람들의 선택과 중국 사람들의 선호, 중국 사람들의 소비 행태, 중국 사람들의 소비 요구에 다가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뭐 옛날식으로 그냥 갖다만 놓고 그냥 선택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에 옛날처럼 그냥 한국 상품이면 되던 시대가 아니고 한국 식품인데 어떤 가격이냐, 어떤 품질이냐, 누가 음, 타겟이냐 하는 음.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명확하게 갖추지 않으면은 중국 사람들 스스로 찾아와서 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은 잘 안 되는 이유는 한국 상품들의 경쟁력 확보가 좀 더 돼야 된다. 더 고민하고 또 중국 사람들에 대한 오리엔티드를 더 해야 된다. 좀 뭐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아까 그 소비 시장에서 MZ 세대가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그러셨는데 그 젊은 층은 더 합리적인가요? 아니면 더 이념적인가요? 이게 이제 코로나 전과 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20년에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가 상당히 흥청망청 됐었거든요. 잘 됐거든요. 2020년은 더 좋을 예정이었습니다. 경제가 막 외국으로 나가고 소비를 막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부동산 값은 계속 올라가고 이런 속에서 그때까지의 중국 소비가 저희들이 이제 표현 말로는 가격표를 보지 않고 물건을 사는 뭐 이런 쪽에 소위 말해서 이제 왜냐면 중국 14억 인구 중에서 10%가 고소득 인구라고 보더라도 그 1억 4천이 그냥 막 물건을 막 사거든요. 보지도 않고. 그럼 그만한 시장이 이제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연령대가 뭐 40대, 50대 또는 10대, 20대를 가리지 않고 이제 물건을 사가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중국이 이제 풀릴 줄 알았는데 2023년에 중국 경제가 PPI, CPI가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소비자가 안 되기 시작했는데 그건 중국 사람들도 몰랐고 저도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소비가 되는 건가? 하니까 그때 코로나 때 하면서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부동산이 망가지고 이러면서 중국이 가성비 소비로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중장년층은 아예 소비를 하지 않고 그나마 소비를 하는 층은 젊은 층이 이제 소비를 하는데 그 이후의 소비는 전부 다 배달 소비 또는 온라인 소비 그러면서 온라인을 소비하면 제일 특징이 뭐냐 온라인 소비하면서 계속 플랫폼에 글을 씁니다. 글을 상품평을 올리고 상품평을 잘못 받으면은 그 제품은 그 다음날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소비는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인 듯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냉정한 소비 그리고 가차 없는 소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점수를 잃으면은 입소문이 좀 나쁘게 나는 그걸 애국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이 가격이 왜 이래? 이 품질이 왜 이래? 이 맛이 왜 이래?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평을 올리면서 그것이 좋게 되면 이제 선순환이 되고 나쁘면 악순환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에 대한 소비 행태는 굉장히 무섭다고 볼 수 있고 또 온라인 중심의 소비니까 굉장히 잘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한시도 마음을 못 놓겠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매일 저희들도 그걸 보고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클레임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전화 오지 않습니다. 플랫폼에 샤오홍수 뭐 이런 데에 제품평이 올라갑니다. 그걸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악평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들 고객팀의 주요한 업무가 되어 있어요. 네. 결국 중국 풀무원의 차별적인 성공 요인이 뭐라고 보세요? 크게 봤을 때 한 네 가지. 첫 번째는 상품을 잘 차별화했다. 한국에서의 풀무원의 어떤 바른 먹거리 이미지를 중국으로 갖고 들어와서 건강과 안전과 신선이라는 이미지를 잘 획득을 했다.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냉장의 공급망을 성공적으로 구축을 해냈다. 이제 세 번째는 중국의 빠른 유통의 변화, 대응을 해서 핵심 유통을 잘 선정을 하고 거기에 성공적으로 대응을 해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들은 대리상 위탁상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음, 풀무원이 7년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판단되는 것은 독자적인 자체 유통망을, 영업망을 갖추고 직접 음,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갖춰져 있는 거래선들은 전부 다가 저희들이 손으로, 발로 이제 얻어낸 유통이지 위탁상을 통해서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 그만큼 현지 유통에 조금 더 저희를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빠르게 할 수 있던 부분들이 성공적인 어떤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풀무원의 중국 시장 성공에서 한류의 영향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드가 있을 때 2017년부터는 한류는 명맥이 끊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국 소비, 뭐 혐중, 혐한을 오히려 고민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류는 당분간 빠르게 이렇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부 환경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류에 기대해서 한류가 오면은 확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류가 그렇게 쉽게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좀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는지. 말씀을 하시겠어요? 네, 하십시오. 박승창 교수님. 저기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제 셀링 포인트를 알고 싶었는데 네 가지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 오늘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 대리상 유통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셨다. 이게 엄청난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많은 기업분들이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었고 지난 30년 동안 많은 기업들을 봤지만 사실 전부 다 대리상, 유통상, 뭐 일대리상 그다음에 우리가 경소 대리 많이 섞여 있는데 이걸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아마 또 성경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제 질문은 유통망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이 미수금 문제나라든지 하면서 가장 그 어려웠던 부분들 예를 들어 미수금 문제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MZ세대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또 대세가 온라인 마케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마케팅 부분에서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 SNS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는 또 특별하게 우리만의 풀무원만의 좀 장점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던 건강, 안전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 가지 좀 전달하신 통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일단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금 문제는 실패 사례들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저히 이제 유통의 정상 거래는 공식적인 이제 계약서에 따른 결제 시스템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 100% 이제 결제를 됐고 저희들이 이제 미수금은 없었고 다만 이제 일부 특수 거래선 쪽에서 이제 거래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선용금, 부현물 이렇게 하는 원칙을 견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외상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채권을 만들면서 물건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받고 물건을 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견지하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미수금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마케팅 쪽으로 봤을 때에 이제 온라인 쪽 이런 부분들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는 말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들은 중국의 소비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 좀 마케팅 원칙을 지키면서 영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본원적인 경쟁력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그것들을 소비자에게 잘 알려낼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고 그런 부분들을 하는 방법은 중국에서 특별하게 다른 걸 한다기보다는 한국 풀무원이 갖고 있는 어떤 제품 원칙, 개발 원칙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중국에다가 저희들의 어떤 변하지 않는 원칙적인 것으로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원칙을 저희들이 딱 확립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직원들의 활동도 하고 그레슨한테 소개도 하고 이런 쪽으로 했던 것이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R&D도 하시나요? 식품 쪽? 예, 한국 본부의 R&D 센터하고 중국 자체 R&D 센터의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중국 식품 시장이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중국 음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앞으로 한 5년 정도 중국 풀무원 푸메이뚜어의 비전이랄까요?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비전이라고 하긴 그렇고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 목표는 첫 번째 생존입니다. 1차적으로는 상당히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풀무원이 중국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갖추어내는 거. 그러려 그러면 연간 한 20% 이상의 성장을 계속 해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기업이 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목표고.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생산 기지를 조금 더 다변화해서 북경 중심의 어떤 그런 공급망에서 남쪽의 공급망을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는 그걸 통해서 사업의 어떤 인프라를 좀 더 강화해내는 이런 쪽의 비전을 가지고 네.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정말 험지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같이 우선 이룩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영 포커스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